요 몇 달 새 몸이 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70평생 안 써본 곳 없이 몸을 굴리며 살아왔으니 이제 와 여기저기 삐걱대는 소리가 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소화가 예전처럼 시원치 않았습니다. 젊었을 적엔 돌도 씹어 삼킬 기세로 뭐든 잘 먹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밤새 뒤척이기 일쑤였죠. 등 쪽에도 은근한 통증이 자리 잡은 지 꽤 되었고요. 처음엔 가볍게 여기며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하는 정도로 넘겼는데 그 통증이 점점 깊어지는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이 집은 젊은 시절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장만한 제법 넓은 전원주택입니다. 한때는 북적거리던 집이었지만 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유일한 자식인 석수 녀석이 분가한 뒤로는 저 혼자 이 넓은 공간을 지키고 있어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할 때가 더 많았죠.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고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고 볕이 좋을 때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가끔 찾아오는 옛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 큰 병이라도 얻는 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써 고개를 저으며 나이 들어 주책이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의 작은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무료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 석수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전화는 대부분 용건이 있을 때뿐이었죠. 역시나였습니다. 제 건강을 묻는 살가운 인사 같은 건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지만 이번에도 서운함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어머니, 저 석수예요. 별일 없으시죠?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하고 건조했습니다. 제가 그래, 별일 없다. 너는 어떠냐? 하고 형식적인 안부를 건네자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내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전망이 밝거든요. 근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제 속을 긁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은행에서 대출 상담이라도 하는 듯한 태연한 말투였죠. 제 건강이 어떤지, 혼자 지내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 사업 자금 대주는 사람이냐? 지난번에도 거액을 가져가지 않았니? 그 돈은 다 어쩌고 또 손을 벌리는 게야. 제 목소리에도 저도 모르게 날이 섰습니다. 그러자 석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어머니. 그건 그때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랬던 거고요. 이번 건 정말 확실하다니까요. 조금만 보태주시면 금방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노후도 제가 든든하게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 저 말을 믿은 제가 어리석었죠.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 뻔뻔함에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됐다. 네 노후는 네가 알아서 책임지거라. 나도 이제 너 뒷바라지할 여력 없다. 아, 어머니. 진짜 이번 한 번만요. 정말 중요한 기회란 말입니다. 녀석은 제법 다급한 목소리로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미가 죽어간다 해도 돈 타령부터 할 놈이구나. 씁쓸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손녀 민지나 며느리 미선은
아예 연락조차 없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날 밤 소화불량은 더욱 심해졌고 등 통증도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식은땀까지 흘렀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결심했죠. 이런 상황에서 자식에게 기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제 힘으로 살아왔고 제 마지막도 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연락해봤자 귀찮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거나 병원비 걱정부터 할 것이 뻔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속 편하다고 생각하니 익숙한 패턴처럼 느껴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가기 위해 간단한 짐을 챙기는데 문득 돌아가신 영감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살아있었다면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그저 제 앞에 놓인 현실을 담담히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겠지요. 좋은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원인이라도 명확히 알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것이 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특이 무섭게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만은 오히려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차피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마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시내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병원 로비는 저처럼 각자의 사연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접수를 마치고 해당 진료과 앞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영감과 함께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밤낮 없이 일하며 작은 가게를 열고 그 가게를 악착같이 키워 지금의 작은 회사를 일구기까지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때는 참으로 건강했는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아보겠다고 제 몸 돌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이런 것인가 싶어 잠시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로 들어서자 반백의 의사가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전화로 간단히 증상을 이야기했었기에 의사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한 뒤 곧바로 검사를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복부 초음파까지.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기계 위에서 혹은 차가운 검사실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의사와 간호사들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의사가 유난히 한 곳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긴장했었죠. 할머님,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촬영과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심각한 기운이 어려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저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답할 뿐이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CT 촬영은 생각보다 간단히 끝났지만 문제는 위와 대장 내시경이었습니다. 수면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끝난 뒤에는 온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회복실 침대에 누워 몽롱한 정신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내가 왜 이렇게 혼자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석수 녀석에게 기댈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녀석은 제 걱정보다는 제 병원비나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가질 게 뻔했습니다.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모든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을 때 의사의 표정은 처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러 장의 영상 사진들이 떠 있었고 의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무언가를 골똘히 살피고 있었어요. 불길한 침묵이 진료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죠. 드디어 의사가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해서 저는 직감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의 낮은 목소리가 진료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제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종양이라 역시나 어렴풋이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의사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되니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악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살짝 떨려 나왔습니다. 의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췌장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변 림프절과 간에도 전이가 확인된 상태라 수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췌장암 말기. 드라마에서나 듣던 병명이 제 것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제 상태에 대해 설명했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가 물었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궁금하면서도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제 눈을 피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나 병의 진행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하신다 해도 길어야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제게 남은 시간이 고작 6개월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이 순간 의사 앞에서도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고통스럽겠지요? 네, 아무래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연장과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가족이라. 제게 그런 논의를 할 만한 가족이 있던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요? 의사는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듯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통증 관리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시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상되는 시간은 더 짧아질 수 있고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제 삶의 시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죠. 진료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고작 6개월이라니 그 시간 동안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역시나 아들 석수였습니다. 밉든 곱든 제 유일한 핏줄이고 어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 정도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녀석이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병보다는 제 재산에 더 관심이 많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석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석수가 전화를 받았죠. 늘 그렇듯 건성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석수야, 내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병원에요? 어디 안 좋으세요? 그러게 제가 미리미리 건강검진 좀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걱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나 췌장암 말기란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석수도 제법 놀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놀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췌장암이면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녀석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슬픔이나 안타까움 같은 감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 안 좋은 병이다.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더구나. 제 담담한 말에 석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열더군요. 아,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래요? 입원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역시나였습니다. 제 건강 상태나 제 기분보다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먼저 튀어나왔죠. 저는 실망감을 감추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집에 왔다. 너희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 시간 될 때 한번 들르거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미선이랑 같이 한번 찾아뵐게요. 그 정리되는 대로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녀석은 지금쯤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겠지요. 제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지, 제가 가진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등.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제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자식에게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제 선택이었고 그 결과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죠. 저는 그저 제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제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아들에게 제 병에 대해 알린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 현관문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석수와 며느리 미선이 나란히 서 있더군요. 그들의 표정은 어색함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미선은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선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마치 상태를 점검하러 온 사람처럼 느껴져 기분이 썩 좋지 않았죠. 석수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게 병원에 계속 계시지 그러셨어요. 집보다는 병원이 더 편할 텐데. 그 말은 저를 걱정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이 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미리 선을 긋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들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자마자 집 안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어보더군요. 마치 감나가는 물건이라도 있는지 살펴보는 감정사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속셈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일단은 차분히 그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저들이 오늘 저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수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그냥 그렇다. 딱히 약도 없고 그저 시간만 기다리는 신세지. 제 말에 미선이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왜 그렇게 기운 없는 소리만 하세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좋은 약도 많고 또 모르죠. 기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위로의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오히려 비아냥거림처럼 들렸어요. 마치 쓸데없는 희망 갖지 마시고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시죠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위로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제를 돌렸죠. 너희들 저녁은 먹고 온 게냐? 오랜만에 왔는데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할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저녁 먹고 왔어요. 어머님 편찮으신데 저희 때문에 신경 쓰실까 봐요. 석수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밥 먹을 시간 없으니 빨리 본론이나 말하라는 듯한 조급함이 역력했어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저것들이 과연 내 걱정을 하긴 하는 걸까요? 아마 저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뿐일 겁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일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결국 참지 못한 것은 석수였습니다. 녀석은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노골적으로 입을 열었죠. 저 어머님, 그래서 의사가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남으셨다고 하던가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대답했어요. 길어야 6개월이란다. 제 말에 석수와 미선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얼굴을 빠르게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안도감과 계산적인 빛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6개월이면 생각보다 짧네.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미선이 기다렸다는 듯이 석수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속셈은 너무도 뻔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셔야죠. 그런데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편찮으시니 슬슬 재산 정리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선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놔두시면 나중에 저희만 힘들어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절차도 까다롭고요. 어머님께서 정신이 좀 더 또렷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어요? 저희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저희만 힘들다는 말이 제 귀에는 유독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빨리 죽어서 자기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말하는 꼴이었죠. 석수도 질세라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미선이 말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어머니 재산 탐내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저 어머니 가시는 길 편안하게 해드리고 남은 일들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최장암 말기니까 얼마 못 사실 텐데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저희가 편하게. 어차피 최장암 말기니까 얼마 못 사실 텐데라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것들은 정말이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어떻게 죽음을 앞둔 어미에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게냐? 제 질문에 석수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준비라도 한 듯 술술 말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집은 제 앞으로 미리 명의를 좀 옮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도 저희가 관리하기 쉽도록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 걱정은 눈곱만큼도 안 하고 벌써부터 내 재산 타령이냐?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너희는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기를 바라는 모양이구나.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제 격한 반응에 석수와 미선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석수는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되받아치더군요. 아니,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 돌아가시길 바랐다고요.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그렇게 곡해하시면 저희도 섭섭합니다. 미선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만큼 어머님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괜히 오해는 마세요. 그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평생 자식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라니. 깊은 절망감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온몸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런 저급한 인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제 말에 석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선 역시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나도 피곤하구나.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석수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소파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 하나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돈이다. 평생 내가 피땀 흘려번 내 돈. 저런 파렴치한 것들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절대로.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리고 제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석수와 미선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리라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저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제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아들 내외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은 그들의 뻔뻔한 얼굴과 탐욕스러운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래,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석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부 전화인가 싶었지만 역시나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죠. 어머니, 지난번에는 제가 좀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석수는 능글맞은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 집 말이에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기 전에 제 앞으로 미리 명의를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잖아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게 여러모로 깔끔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레퍼토리였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쏘아붙이자 석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 어머님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언제까지 그 큰 집을 혼자 관리하시겠어요. 저희가 합가해서 모시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건 또 어머니께서 불편해 하실 것 같고요.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셈은 너무도 뻔했죠. 제가 죽기 전에 어떻게든 재산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선은 한술 더 떴어요. 석수가 잠시 말을 멈춘 사이 수화기 너머로 미선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마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어머님, 석수 씨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참에 어머님 쓰시던 물건들도 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나중에 저희가 한꺼번에 유품 정리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필요할 만한 것이나 아니면 저희가 좀 처분해 드릴 만한 것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좋고 어머님도 마음 편하시잖아요. 유품 정리라는 말에 저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저것들은 정말이지 인간의 도리를 조금도 모르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제 물건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할 궁리부터 하고 있다니.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거라.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뭐 어머님 물건 탐내는 줄 아셔요? 석수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만 끊겠다.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욱더 단단한 결의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 뜻대로는 절대 안 되지. 내 마지막은 내가 결정한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들 내외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결심을 넘어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이 재산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바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밤늦도록 인터넷을 검색하고 관련 서적을 찾아 읽으며 기부와 사회 환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돈이 없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했던 한과 서름이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꼭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겠다고 다짐하곤 했었죠.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오랜 다짐을 실현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보며 독거노인들에 대한 연민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감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석수 녀석은 제 앞가림하기 바빠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 저는 평생을 거의 혼자나 다름없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죽음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제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미로서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천륜을 거스르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석수와 미선의 행동은 이미 그런 인간적인 도리를 논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을 남겨준다면 그것은 그들의 탐욕을 더욱 부추기고 결국에는 그들 자신마저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는 것이 돌아가신 영감도 기뻐할 일이고 제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단 한 푼도 그들의 손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일 것이다. 이 결심은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치 등대처럼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현재 제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을 만한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 뜻을 완벽하게 실현시켜줄 조력자가 필요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통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그저 고통만 연장할 뿐인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을 온전히 제 의지대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기를 바라는 눈치였죠. 아마도 자기들 통제하에 두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제가 퇴원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입에 발린 걱정을 늘어놓았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병원에 계시는 게 저희도 마음이 놓이는데 집에서는 누가 어머님을 돌봐드리겠어요. 미선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기들에게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꼴이었죠. 저는 그들의 위선을 더 이상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리고 너희 도움 따위는 필요 없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제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발로 병원 문을 나섰죠. 집으로 돌아오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을 통해 유능한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유언 및 상속, 그리고 기부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몇 명 추렸고 그 중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죠. 그 과정에서 최엘리 법률사무소의 최민준 변호사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후기들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에도 적극적이라는 평이 많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기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기부처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꼼꼼히 비교 검토했죠. 단순한 동정심이나 감상적인 마음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과정은 제게 마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아들 내외에게서는 그 이후로도 몇 번인가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이제는 불쾌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오직 제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최민준 변호사와의 상담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최 변호사가 직접 저를 맞이하러 나왔죠.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나이답지 않은 깊이와 총명함이 느껴졌습니다. 박봉래 어르신이시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최 변호사는 정중한 태도로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나니 긴장되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최 변호사님, 오늘 제가 찾아뵌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 유언과 재산 문제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는 말없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유일한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단호한 어조에 최 변호사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물었죠. 어르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으시려면 그 사유가 명확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아들과 며느리의 파렴치한 행동들, 그리고 제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최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거나 평가하는 듯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으셨겠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변호사님, 제 뜻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제 돈을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최 변호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며 모든 법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길이 후회로 얼룩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계획을 실현시켜줄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죠. 그날부터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재산 정리 및 기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죠. 제가 소유한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 그리고 약간의 미술품까지. 생각보다 제가 가진 재산의 규모는 꽤 컸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으고 불려온 결과였죠. 하지만 그 액수를 보면서도 제 마음에는 조금의 미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질 뿐이었어요. 최 변호사는 제 자산 목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각 자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현금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조금 낮게라도 신속하게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주식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기로 했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자산 정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자 다음 단계는 기부처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몇 군데를 정해두고 있었지만 최 변호사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어요.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잘 쓰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도움을 받아 저는 몇몇 유력한 재단과 단체들의 활동 내역, 재정 상태, 그리고 평판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소외된 아동들의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는 푸른 꿈 장학재단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은봄 노인복지센터 두 곳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푸른 꿈 장학재단은 제가 젊었을 적 가졌던 배움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은봄 노인복지센터는 저와 같이 외로운 노년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최 변호사 역시 두 곳 모두 신뢰할 만한 곳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부처가 정해지자 다음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뜻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 왔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푸른 꿈 장학재단과 은봄 노인복지센터에 각각 절반씩 기부하며 아들 김석수와 며느리 이미선에게는 어떠한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죠. 또한 유언 집행자로 최 변호사를 지정하여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언장 초안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는 듯한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공증까지 완료하자 본격적으로 자산 현금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죠. 가장 먼저 처분하기로 한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전원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이었습니다. 시내에 가지고 있던 작은 상가 건물과 지방에 있던 땅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제값을 받고 매각되었어요.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늘어날수록 저는 이 돈이 곧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와중에도 석수에게서는 꾸준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녀석은 생각보다 끈질기더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때로는 밤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쩌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녀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글맞은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곤 했죠.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는 다시 안 가보셔도 된대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직접 찾아뵙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속셈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제 재산에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떠보려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석수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기에 늘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괜찮다. 별일 없으니 신경 쓰지 말거라. 어머니, 그래도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그의 가식적인 말들이 이제는 역겹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녀석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서둘러 전화를 끊곤 했죠. 며느리 미선에게서는 아예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석수를 통해 제 동태를 파악하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었어요. 자산이 하나둘씩 현금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평생을 함께했던 물건들을 처분하고 정든 공간을 떠나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지막 선택이 가져다 줄 더 큰 의미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죠. 제 삶의 마지막 불꽃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게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최 변호사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 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죽음이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이 이전처럼 두렵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값지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굳힌 것은 기부처 선정이었습니다. 평생 돈이 없어 배우고 싶은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제 어린 시절의 한이 떠올라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일었죠. 그래서 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여러 장학재단을 검토한 끝에 투명한 운영과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신뢰를 받고 있던 푸른꿈 장학재단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훗날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평생 느껴왔던 외로움과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은봄 노인복지센터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없도록 그분들의 마지막 길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존엄할 수 있도록 제 작은 정성이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두 곳이라면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재산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부처 선정이 마무리되자 다음은 법적으로 제 뜻을 명확히 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결심을 존중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진행해 주셨죠. 며칠 후 변호사님은 꼼꼼하게 작성된 유언장 초안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에는 본인 박봉래는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 예금, 주식 및 기타 자산 일체를 푸른꿈 장학재단과 은봄 노인복지센터에 각각 2분의 1씩 기부한다. 아들 김석수와 며느리 이미선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유산도 남기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었어요. 또한 유언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제 진위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법적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두었더군요. 예를 들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 변호사님의 동석하에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철두철미함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유언장에 제 이름 석자를 쓰고 지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마저 느껴졌죠.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서명이라고 생각하니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동시에 제 삶을 제 의지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공증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나니 이제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제 인생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던 어느 날 오후 예고도 없이 아들 내외가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어주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선은 저를 보자마자 특유의 싸늘한 말투로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님, 요즘 통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혹시 저희 몰래 무슨 일이라도 꾸미시는 건 아니죠? 안색도 전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병원에는 제대로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추궁과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 취급을 하는 듯 했어요. 아들 석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은 생각해 보셨어요? 집 문제라든지 재산 정리 문제라든지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기보다는 저희랑 상의해서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괜히 나중에 복잡한 일 생기면 어머니나 저희나 다 골치 아파요. 그들의 뻔뻔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를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재산 문제 하나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할 만큼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너희는 내 걱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냐? 제 차가운 목소리에 석수와 미선은 잠시 움찔하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미선이 다시 입을 열려던 순간 저는 그들의 말을 단호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몹시 피곤하구나. 너희도 이만 돌아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올 때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너라. 이곳은 너희가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라진 현관문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곧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다녀간 후 저는 최 변호사님과 함께 계획했던 자산 현금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은 이미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은행 예금과 주식 그리고 약간의 귀금속 정도였죠. 최 변호사님은 제 뜻에 따라 이 모든 자산들을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은행에 직접 동행하여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증권사 직원과 상담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적절한 시기에 매도했죠.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이 돈이 곧 제 손을 떠나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저를 얽매었던 재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자산이 현금화되고 약속된 기부금이 푸른꿈 장학재단과 은봄 노인복지센터의 지정 계좌로 정확하게 송금되던 날, 저는 최 변호사님과 함께 은행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마지막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마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듯한 엄숙함마저 느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을 움켜쥐고 있던 것을 마침내 내려놓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평화가 제 마음속에 잔잔히 밀려왔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그런 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뒤 푸른꿈 장학재단과 은봄 노인복지센터로부터 각각 공식적인 감사 편지와 함께 기부금 수령 확인서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제 따뜻한 마음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기부금이 앞으로 어떻게 소중하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적혀 있었죠. 특히 장학재단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저를 더욱 감동하게 했습니다. 은봄 노인복지센터 역시 제 기부금으로 더욱 많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한없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두 재단의 대표를 직접 만나 제 뜻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향후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그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감사 편지들을 제 머리맡에 고이 모셔두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시간 동안 가장 큰 위안이자 기쁨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시간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들 석수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저녁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석수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의 이성을 잃은 듯한 석수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죠.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은행에 확인해 봤더니 어머니 통장에 있던 돈이 전부 다 사라졌던데요. 당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하세요. 혹시 그 최 변호사라는 놈한테 사기라도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그 돈을 다 어디다 갖다 바치기라도 하신 거냐고요. 녀석의 목소리는 분노와 다급함, 그리고 약간의 공포심마저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광기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 내가 필요한 곳에 썼다. 너는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다. 뭐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건 우리 돈이기도 하잖아요. 아버지 유산도 섞여 있는 돈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냐고요. 녀석은 이제 막무가내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내 아비가 남긴 유산은 내가 진작에 다 가져다 쓰지 않았느냐. 이 집과 나머지 재산은 모두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내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내 돈이란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 찾아뵐 테니 똑똑히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석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일이면 이 집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불안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후련하고 담담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끝을 낼 때가 온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조금도 놀라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마자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아들 석수와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의 며느리 미선이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험악한 기세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지만 조금도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석수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짓이에요? 정말로 그 많은 돈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아니면 치매라도 오신 거냐고요. 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시냔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전 재산을 탕진하기라도 한 것처럼 길길이 날뛰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죠. 저는 그들의 광기 어린 모습을 차분히 지켜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 낮추거라.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그리고 여긴 내 집이니 함부로 소란 피우지 마라. 제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선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죠. 어머님, 지금 저희더러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제정신으로 있을 것 같으세요? 평생 저희 아빠 등골 빼먹고 모으신 돈으로 호의호식하시더니 이제는 아들 앞길까지 막으시려는 거예요?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당장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즉시 모든 걸 원상복구 시켜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미선은 마치 발작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죠. 평소 교양 있는 척, 고상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 바닥의 남봉꾼보다 더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태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셔를 타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은 그 무엇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너희는 정말이지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평생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렇게 실망을 시켜야 하겠느냐. 제 말에 석수가 다시 발끈하며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실망은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는 저희를 자식으로 생각하기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냐고요. 그 돈은 당연히 저희가 물려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의 뻔뻔한 외침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허탈감과 함께 저런 자들을 자식이라고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저는 소파에 천천히 다가가 앉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제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듣거라. 너희가 그토록 탐내는 그 돈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모든 재산은 이미 내가 원하는 곳에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쓰였다. 제 말에 석수와 미선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잠시 후 석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돈이 없다니요? 그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부 기부했다.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제 대답을 듣는 순간 석수와 미선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선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외치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고, 석수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조금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마저 들었어요. 내 돈이다. 내 인생이고 내 마지막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이유도 줄 생각도 없다. 그리고 이제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너희 같은 것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제 차갑고 단호한 선언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원망,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한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석수와 며느리 미선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혹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거나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어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기부라니요. 그 많은 돈을 생판 남 좋은 일 시키려고 다 날려버렸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노망이라도 드신 거냐고요. 당장 그 기부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쳐넣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요. 그녀의 입에서는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저주와 막말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붙잡고 마구 흔들어대며 당장 기부를 취소하라고 윽박질렀죠. 아들 석수도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 미선의 광기에 합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어머니 자식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실 수가 있냐고요. 이거 명백한 재산 은닉이고 배임이에요.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면 어머님은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들은 이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느니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모든 법률 행위를 무효로 만들겠다느니
온갖 해괴한 논리들을 늘어놓으며 저를 압박하려 들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 변호사님과 함께 모든 법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그들의 협박은 제게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소용없다. 모든 것은 이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끝난 일이다. 내 재산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너희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제 차분하고 단호한 대답에 그들은 더욱더 광분했습니다. 미선은 이제 집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고 석수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험악한 기세로 달려들려 했죠. 저는 더 이상 이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 버튼을 눌렀어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그리고 협박 혐의였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관 2명이 저희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석수와 미선은 잠시 당황한 듯 행동을 멈추었지만 이내 자신들이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죠.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희한테 물려주셔야 할 전 재산을 아무데나 다 기부해버렸다고요. 저희가 그걸 말리려고 하는데 저희를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석수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경찰관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신분증과 함께 최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유언장 사본과 기부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며 모든 것이 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밝혔죠. 그리고 아들 내외가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행패를 부리고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제 설명과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경찰관들은 석수와 미선에게 즉시 퇴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두 분은 일단 여기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박봉래 여사님의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정리된 사안으로 보이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소란을 피우시면 공무집행방해 및 추가적인 혐의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말에 석수와 미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는 듯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결국 그들은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제 집에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들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이 길고 지긋지긋했던 악연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최 변호사님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혹시 모를 아들 내외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석수는 여기저기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며 제 기부를 무효화할 방법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는 제가 중증 치매 환자라는 허위 진단서를 꾸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이미 그런 상황까지 모두 예측하고 철저하게 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으며 제 정신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의사 소견서까지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그들의 그런 행동은 자신들의 파렴치함과 탐욕스러움만 세상에 더욱더 광고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석수와 미선의 패륜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들은 점차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비참한 상황에 놓이든 그것은 모두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도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평화롭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만이 제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아들 내외와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난 후 제 삶에는 예상치 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거나 제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일들이 사라지자 저는 비로소 오롯이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건강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어쩌면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 인간은 가장 솔직하고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소소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바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채화 그리기를 시작했고 창가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평소 좋아하던 꽃들을 심고 가꾸기도 했죠. 서툰 솜씨지만 제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창가에 심은 꽃들이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를 뽐낼 때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은 제가 기부한 재단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푸른꿈 장학재단에서는 제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감사 편지와 함께 자신들의 꿈을 적은 글들을 보내왔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아이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내민 작은 손길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한없이 겸허하게 만들었죠. 은봄 노인복지센터에서도 주기적으로 소식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제 기부금으로 새롭게 단장된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행복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마치 제 자신이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기뻤어요. 최 변호사님은 가끔씩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저를 찾아와 기부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제 돈이 그저 한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이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들 석수와 며느리 미선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바람결에 들려왔지만 그다지 유쾌한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모양이었어요. 석수가 야심차게 벌였던 사업들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고 변변한 기술이나 능력도 없이 허황된 꿈만 줬던 그들은 하루하루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다가 망신만 당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죠. 며느리 미선 역시 이전처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히스테리가 더욱 심해져서 석수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벌인다고 하더군요. 한때는 저를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빌며 어떻게든 돈을 얻어내려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을 통해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경고를 전달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죠. 그들의 몰락을 보면서 통쾌하다거나 고소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안타깝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고 제가 더 이상 관여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거의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제가 혹시라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었죠. 그의 진심 어린 보살핌 덕분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특히 제 마지막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모든 것을 나누고 떠나는 길은 결코 외롭거나 초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저를 데리러 올 그 순간을 저는 미소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내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희미한 새벽빛에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평소보다 훨씬 가뿐하게 느껴졌어요. 밤새 저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통증도 오늘은 감쪽같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져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아니면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잠시 후 저는 제 몸 상태가 정말로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에서는 오랜만에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신기하게도 입맛이 도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어지럼증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몸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도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죠. 그 순간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속 꽃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선명하고 아름다워 보였고 지저귀는 새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맑고 청아하게 들렸어요. 혹시 신께서 제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일까 믿기지 않는 생각이었지만 제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냉장고를 열어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은 입맛이 없어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음식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졌고 실제로도 꽤 많은 양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니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졌던 입맛이 완전히 돌아왔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으며 낮에는 집안을 거닐거나 가벼운 정원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회복되었어요. 저를 간병해주던 요양보호사와 가끔씩 저를 찾아오던 최 변호사님도 제 모습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특히 최 변호사님은 제게 당장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라고 강력하게 권했죠.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제 몸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저는 최 변호사님과 함께 이전에 저에게 췌장암 말기 선고를 내렸던 대학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를 진료했던 의사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제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지만 저는 그저 특별한 치료 없이 집에서 요양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급하게 각종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CT, MRI 촬영까지. 며칠 후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는 저와 최 변호사님을 자신의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감마저 감돌고 있었어요. 할머님,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님의 췌장에 있던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간과 림프절에 전이되었던 암세포들도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일이지만 할머님은 지금 거의 완치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죠. 완치라니, 그 지독했던 암이 사라졌다니.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기쁨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죠. 의사는 이런 경우는 자신도 처음 본다며 의학적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잘하시라는 당부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었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설렜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연신 제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해 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두 번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미 제 모든 재산은 세상에 환원되었고 자식들과의 인연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신께서는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아무런 욕심도 미련도 없이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제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초목처럼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왕성하게 활동하는 듯 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떠 창문을 활짝 열고 새벽의 신선한 공기를 듬뿍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은 이제 제게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일과가 되었죠. 예전에는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길가의 작은 들꽃, 지저귀는 새소리,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의 아름다움이 새삼스레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제 손으로 직접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입맛이 없어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거르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따뜻한 국과 밥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즐거움을 매일같이 누리고 있었죠. 몸이 건강해지니 음식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소박한 밥상 앞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절로 우러나왔습니다. 낮 시간에는 주로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한 작은 작업 공간에서 수채화를 그리는 시간은 제게 더없이
평화로운 명상의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툰 솜씨로 풍경이나 정물을 따라 그리는 정도였지만 그림을 그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제 나름의 감성으로 화폭에 담아낼 때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에 휩싸이곤 했죠. 제 그림들은 결코 전문가의 솜씨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제 삶의 기쁨과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 또한 제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봄에는 화사한 펜지와 데이지를 심고 여름에는 탐스러운 장미와 수국을 피워냈으며 가을에는 아름다운 국화와 코스모스로 정원을 물들였죠. 흙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며 그것들이 제 보살핌 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가꾼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 앉아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시간은 그 어떤 호사보다도 값지고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가끔 최 변호사님이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제게는 더없이 고마운 친구이자 든든한 말벗이 되어 주었죠. 최 변호사님은 제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평소 가보고 싶어 했던 미술관이나 수목원 혹은 조용한 사찰 같은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싱그러운 자연 속을 거닐며 때로는 서로의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세대를 뛰어넘는 진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었어요. 그는 제 선택을 지지해주고 제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이었지만 오히려 제게서 삶의 지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제가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활동은 역시 제가 기부했던 푸른꿈 장학재단과 은봄 노인복지센터에서의 자원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죠. 푸른꿈 장학재단에서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간단한 미술 지도를 해주기도 했고 아이들이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 제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며 감사 인사를 하러 온 학생을 만났을 때는 마치 제 손주가 잘된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핀 돌기도 했어요. 은봄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저는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하고 깊은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매일같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매 순간이 감사와 선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의 순간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는 매일같이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제게 주어진 이 기적 같은 삶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제가 받은 이 큰 축복만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욕심보다는 제 주변의 작은 것들부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가 가진 작은 능력이나마 필요한 곳에 나누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보았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제 정원에 핀 꽃들처럼 제 삶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결코 절망이나 슬픔이 아닌 감사와 사랑, 그리고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었던 가장 값진 성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웠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저는 제 삶의 황혼역에서 이렇게 기적처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삶에 대한 예의이자 제 자신에 대한 약속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을 맺지만 제 삶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